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19일 목요일, 오늘 우리 증시 시간이 흐를수록 소폭 하락하는 모습 유지해서 걱정했는데 장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며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 오른 2,977로 개인 매수세가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 순매수에 힘입어 0.36% 오른 78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오른 1,3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6도. 내일은 또 종일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하루만 더 참아보죠. 내일이 되면 또 햇살이 그리워질지도 몰라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김태우의 하이하이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 아니고 위로 하이하이죠. 우리 시장 조금 더 올라가 보자, 힘내자는 의미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김민서님께서 오늘 너무 덥네요. 길거리에 꽃과 나무들도 덥다고 축 처져 있어서 안타까워요. 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그 꽃과 나무들이 축 처져 있다가도 정말 신기한 게 물을 조금 주면 금방 또 으쓱하고 일어나요. 내일 비가 좀 내리니까 또 푸릇푸릇 파릇파릇한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최형숙님께서 이 방송 듣고 나서부터 남편과 소통이 된다고, 경제나 모든 시사 얘기에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는 말이 통해서 너무 좋네요. 덕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최형숙님, 조금 지나면 이제 훈수 두실 겁니다. 여보,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우리 좀 지켜보죠. 이렇게 얘기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 주간 키워드 준비했고요. 이어서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가 어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인수 계획을 밝힌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일본 제철은 이번에 약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US 스틸 주식 전량을 취득했습니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자존심 US 스틸은 6월 18일을 기점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미국의 철강 노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반대했던 US 스틸 인수의 향방을 틀게 한 건 골든 쉐어라고 부르는 황금주 제안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황금주는 일반 주식과 달리 딱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기업의 중요한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특별한 주식입니다. 주로 국영 기업을 민영화할 때 정부가 통제권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무엇보다 외국 자본이 자기들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현재 영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 민영화된 기업에 사용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시장 경쟁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황금주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정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관리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의 본사를 이전하려고 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자국민 고용에 불리한 결정을 하려 할 때 이 황금주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영권은 일본 회사로 넘어갔지만 미국의 핵심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은 유지하게 된 거죠. 미국에서 보기 드문 황금주의 등장으로 향후 또 해외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정부가 내밀 골치 아픈 조건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글로벌 M&A 시장에서
정부가 자국 핵심 산업이자 국가 간 경쟁 산업에 대한 통제권을 놓치지 않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사례였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는 뭘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따끈따끈한 뉴스네요. 안 그래도 문자로 그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를 했죠. 네, 대통령실에서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했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이제 작년 말에 짜뒀던 우리나라 올해 1년치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사유가 지금 같은 불황 때 경기 부양 위해서 이제 종종 집행을 하게 되죠.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서 20조 2천억 원의 재정을 더 풀게 되는데요. 어려워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패키지로 담겼습니다. 네, 핵심 내용 한번 알아보죠. 이번에 2차 추경의 핵심 민생회복 쿠폰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이번 추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13조 2천억 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되 취약계층에는 더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1차와 2차 두 차례 나눠서 지급이 되는데요. 우선 1차로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2차로 건강보험료 등등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는 제외를 하고요.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소득 상위 10%이신 분들은 총 15만 원,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되고 여기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네. 이 농어촌의 84개 지역에 지정이 된 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1차 지급 때 2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1인당 지급액은 52만 원까지 가능해지고요. 대도시의 일반적인 4인 가족이라면 한 가구에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나눠져 있다는 거는 그러면 2번 받는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인구 소멸 지역에 조금 더 혜택을 준다는 건 아무래도 그쪽이 경기 침체가 더 심하니까 네. 사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거는 언제쯤 받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이 정부가 짠 추경안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회로 넘어가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는 이 처리가 가능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고요. 이 지급 수단을 보면 현금으로는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랬었듯이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처는 대부분의 상점에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 이런 데는 제외가 되고요. 내수 진작 효과를 신속하게 내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두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한 연말 정도까지 쓰게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좀 다시 한번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추경안에 포함된 다른 사업들 내용도 볼까요? 네, 일명 지역화폐라고 많이 부르죠. 이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과 관련된 예산도 6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품권을 한 7에서 15% 정도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하면 이제 주민들께서 그거 싸게 사셔서 지역 안에서 이제 많이 쓰고 계시죠. 네. 이 발행 규모를 더 늘려주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라는 사업인데 이 정부가 4천억 원을 투입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아래에 배드뱅크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7년 이상 연체가 돼 있는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
가입을 하게 되고요. 빚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3만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설 경기 부양 위해서 지방의 악성미 분양 주택 매입한달지, 철도항만 SOC 투자한달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 배드뱅크 설립이라서 네. 배드뱅크 하면 이제 나쁜 자산이나 부실채권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모아서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분리수거 통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네. 이제 갚지 못하고 은행 재무 상태만 나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 쏙쏙 모아서 은행한테 사가서 관리하고 회수하는 그런 개념인데 성공하면 너무 다행인데 이러면 오히려 또 항상 나오는 얘기가 성실하게 갚아온 분들과의 그렇죠. 차별 얘기도 나오고 도덕적 해이 얘기도 나오고 은행 역시 또 무책임하게 대출해주고 배드뱅크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서 걱정이 항상 많기는 하죠. 1차 추경 편성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차까지 합치면 총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1차 추경은 13조 8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이게 편성된 지 2달 만입니다. 1차, 2차를 전부 합치면 30조 원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워낙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는 해서 이제 내수 소비 진작 같은 긍정적인 효과 좀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만 돈이 풀리는 만큼 물가 상승 유발하지는 않을까, 또 이제 나라 재정에 부담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문자도 예. 지금 그런 말씀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 풀리게 된 돈, 이제 소중한 나라 돈이니까 네. 좀 제가 귀하게 쓰여서 좀 최대한 효과를 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 두 번째 주간 키워드도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천입니다. 3천. 네. 맞아요. 코스피 지수가 3천을 넘을 듯. 못 넘을 듯 이렇게 애간장을 좀 태우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2,998까지 갔었거든요. 저도 이거 넘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간발의 차이로 못했고 네. 오늘은 뭐 오프닝 때 들으셨듯이 코스피 지수 2,977로 마감했습니다. 뭐 중동 긴장 리스크가 아직 있어서 좀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월요일 방송 몰래 들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금요일에 3천 돌파 예상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네. 아직 유효하세요? 뭐 일단은 지금 월요일에는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한두 번씩 서로 치고 끝나면 이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개입하게 되면서 이제 정세가 좀 확 바뀌고 있으니까 뭐 제가 사실 시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섣부르게 감히 전망은 못하지만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말에도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일을 안 하고 자꾸 SNS에 뭘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때 주말에 뭔가 좀 그래도 해결될 기미가 나타나면 아니면 좀 빨리 마무리될 기미가 나타나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3천을 돌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있고 만약에 주말까지 좀 전쟁에 대한 어떤 경로가 이거 좀 어렵게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어쨌든 조만간 3천은 넘어서 시장이 차근차근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글쎄요.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뭔가 긴장을 고조하면서 네. 빌드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3천 달성까지 이제 한 23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아진 것 같기는 그러게요. 합니다. 예. 오랫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에서 익절했다 이런 분들 요새 주변에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이 국장에 대한 불신이나 회의감은 좀 누그러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랠리가 그 외국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좀 과거와 다른 게 네. 초반에 그 지지대를 딱 만들어준 게 외국인들의 그 연일 순매수였잖아요. 네. 이달 들어서 그저께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나 골드만삭스나 JP모간 맥커리 같은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확대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분위기를 받쳐주지 않나 싶네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오늘도 그랬고 이제 증시로 좀 다시 몰리고 있는 것 같던데. 네, 대표적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 계좌에 집어넣은 돈을 말하는데요. 언제든지 주식 살 수 있는 총알을 장전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투자 대기 자금이다
있다 이렇게 수식어를 많이 붙이죠. 네. 이제 그저께 화요일을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65조 원 정도가 됐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던 2021년 11월 22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 대선 끝나고 나서 한 4조 8천억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아닌지 볼 때 우리가 또 거래 대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거래 대금은 어때요? 현재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나 뭐 이런 규모는 그때랑 비교하면 한 80% 정도 수준, 완전히 차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코스피 지수의 그 역대 최고 기록도 이때였나요? 2021년? 네, 요 2021년인데요. 좀 가물가물해지긴 하네요. 네, 이때 여름에 3,305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는 유동성이 가장 늘어났던 이런 시기인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이때 회자가 됐었죠. 코로나 시기에 시장이 정말 잘 가기는 했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지수를 쫙 보다가 네.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증권부 기자일 때 2,200 이렇게 계속 시장이 잘 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 이거 3,000 특집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 특집 준비 못하고 퇴사를 했죠. 준비하셨어도 오랫동안 좀 오랫동안. 묵혀놨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코스피가 3,000 그 부근에서 목전에 앞두고 좀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 같은데 잘 넘겨주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알아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신고가 풍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 국내 증시와 관련된 네. 키워드죠. 요새 신고가를 쓰는 종목이 참 많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풍년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 이제 증시가 좀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전체 상장 주식 5개 중에 1개꼴로 52주 신고가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모두 합치면 총 2,559개 종목이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6월 첫째 주, 둘째 주 걸쳐서 2주 동안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찍어본 종목이 444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의 17%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신고가까지는 못 갔더라도 오른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2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의 70%에 해당하는 1,777개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신고가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시장이 그만큼 강세장이다. 아니면 어떤 추세 자체가 계속 상승 방향이다라는 얘기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수혜 기대가 큰 종목들이 또 줄줄이 52주 신고가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대표적인 업종이 지주사 증권사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재미없고 주목 못 받는 업종들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 등을 통해서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증시 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받는 종목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자사주의 비중이 높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주목을 받은 분위기였습니다. 자사주는 회사가 이 자기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선 공약 중에 자사주 소각을 제도화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윤곽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만약에 자사주 소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종목 들고 계신 주주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주식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물량이 귀해지면 값은 당연히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 걸 정부가 제도화한다고 하니까 선반영이 많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정책 수혜주들은 어때요? 네, 몇 가지 보면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중앙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했죠. 이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많았습니다. 또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남북 관계 개선 기대 커지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들도 많이 좀 올랐고요. 지역 화폐 서비스 확대된다는 기대감에 디지털 결제 관련주들도 신고가가 많았습니다. 물론 경협주나 지역 화폐주 경우는 오래전부터 좀 테마주 성격이 있어서 네. 등락이 심했다는 거는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시장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3천은 갈 거다. 그 네. 이상도 좀 보는 증권사도 있고 그런 얘기가 많던데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도 증시가
강세로 이어질 거다 이런 기대가 좀 나오고 있죠. 네, 리포트들을 쭉 보면 이 관세나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정책 수혜주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이미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고민할 단계에 다다른 것도 있지만 좀 정책 기대감은 당장은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책은 내수 부양이나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문에서도 이제 돌아가면서 수혜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대선 공약에서 큰 틀은 언급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좀 대표적으로 AI 투자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요.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조금씩 보일 때마다 좀 하반기에도 정책 모멘텀에 따라서 좀 순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이 다만 아직 뭐 리스크는 참 많죠. 주가 변동성을 키운 요인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7월 초에는 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일정이 종료가 됩니다.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고 우리 그 트럼프 형님의 심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다.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듀크의 파리 투나잇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봉우리님께서 오전 목돈연구소 청취자들 네이밍이 미라클이래요. 오후 방과후 목돈 청취자들도 네이밍 만들어봐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미라클 너무 좋은데요. 저희 방과후 목돈은 또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잘 봐주셨다가 아주 그냥 딱 어울릴만한 거 우리 어방목 청취자분들 또 문자 센스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양영희님께서 너무 더워 입맛을 잃었어요. 지금 매운 우엉조림 했는데 이거를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라나요? 소장님은 입맛 없을 때 뭘 드시나요? 해주셨거든요. 양영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다이어트의 기회예요. 예, 제 입맛 드릴게요. 잃은 입맛 저 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자, 가져가세요. 자, 휙.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하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예측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현재 물가 추세가 안정적이지만 여름이면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며 이를 감안해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퀴즈입니다. 파월 의장이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 간 무역 갈등의 원인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소비세, 2번 부가가치세, 3번 관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브랜드 기대가 됩니다. 뭡니까? 네, 뭐 꼬꼬부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전 일주일 내내 이 꼬꼬부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 힌트 나가야 되겠죠. 네. 23년도 영화고요. 네.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거? 그 댁에 계시는 네, 제가 그 자녀분들의 장난감이 계속 없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에 가 있어서 몰래 제가 계속 빼오고 있는데요. 바비. 바비입니다. 바비 인형을 들고 오셨어요. 23년도에 바비라는 영화가 개봉했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비한테 선택지를 줍니다. 네. 신발 2개를 양손에 들고요. 그 신발도 제가 아기 거 뺏어왔어요. 이 신발 하나를 제가 이게 나름 어머나. 가져왔어요. 또 가져왔는데 한 손에는 지금 이게 어린이 하이힐 같은 거 가지고 하이힐입니다. 오셨어요. 하이힐을 하나 딱 손에 쥐고요. 네. 반대쪽에 오늘의 주인공을 하나 손에 쥡니다. 네. 이걸 손에 쥐고 둘 중에 너 뭐 할래? 이런 선택지를 줍니다. 여기서 하이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바비랜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이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 어려운 불편한 삶 살지만 겉으론 멋진 삶. 그리고 이 반대쪽에 가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요.
아주 무난한데 예쁘진 않아요. 그래도 좀 안락한 삶.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반대 손에 지어져야 되는 것을 네. 제가 지금 신고 왔습니다. 아, 그렇다고 또 발을 들어 올리기는 또 그렇잖아요. 발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발을 들긴 그렇고 신발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이 신발입니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주동훈 기자가. 자, 이 신발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어떤 신발인지.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네. 오디오로만 듣는 분께서는 이렇게 모양이 발바닥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네.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슬리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알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뭐 영화도 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아실 텐데요. 네. 제가 금방 들었던 건 파란색이었는데 실제 영화에서는 이 분홍색의 이 샌들을 손에 들면서 예쁜 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흥행을 했었고요. 그 덕분에 이 신발도 대유행을 했는데 오늘의 주인공 그리고 이 브랜드로 남은 창업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버켄스탁 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버켄스탁.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샌들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아세요 이거? 이 모르겠는데. 산들산들 바람이 들어온다 해서 이 샌들이 된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지금 지어냈습니다. 뭐. 옛날 고대 그리스만 낚였습니다. 샌들론에서 시작했던 거고요. 네. 미국의 말입니다. 샌들이고 속을 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샌들이고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1700년대 창업한 브랜드가 250년 동안 이어진 브랜드고요. 독일 브랜드입니다. 사실 또 꼬꼬부의 특성을 한번 활용해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레고 편을 했잖아요. 네. 거기 덴마크의 이 창업자의 아들이 이 독일 유학을 가려 하다가 전쟁 때문에 못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기술로 굉장히 대표된 나라입니다. 워낙 유명하죠. 자동차도 네, 그렇고 맞아요. 기술로 유명한데 이 독일을 또 대표하는 자동차가 아닌 브랜드가 바로 이 버켄스탁이다라고 이야기를 된 정도로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은 신발 하나, 샌들 하나에도 이렇게 기술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깜짝 놀랄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켄스탁이 사실 편하기는 한데 요게 약간 좀 거슬려요. 그 특유의 코르크 재질 같은 밑창이 있는데 편하면 편할수록 그 신발을 벗었을 때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그 변색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시장이 오면 이 샌들 시장도 굉장히 요동칩니다. 뭐 네. 사실 버켄스탁은 예쁘기도 하고요, 멋져서 많이 쓰는데 이 코르크 재질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이 크록스라는 이 고무 재질의 샌들에 굉장히 밀리고 있다란 말도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버켄스탁이 코르크 재질의 밑창 사실 이게 기술의 핵심이고요. 이 버켄스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신발인지가 좀 증명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검은색이면 지날수록 내 신발이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참 아까웠어요. 이 버켄스탁을 신는 게 너무 빨리 더러워진데 비싼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쩌면 이 코르크가 상징이라는 것이고 할리우드에서도 유행을 했고요. 최근에도 한국에서 이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이 버켄스탁 열풍 여름에 맞춰서 다시 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유명 인사들이 또 버켄스탁 애호가들이 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연예인들 중에 누가 신는다 이런 거야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또 이 버켄스탁 애호가였는데요. 이 한 가지만 신는다는 그 인물 그리고 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그 인물 하면은 딱 생각이 나실 텐데 이 터틀넥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 바로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입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자기는 일에만 몰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안 하고 터틀넥만 입었잖아요. 거기에 발맞춤형은 바로 이 버켄스탁 샌들이었더라고 해요. 원래 그 N 써 있는 운동화 신는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PT를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샌들 신고 못 하는데 네. 평소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열심히 살 때는 이 버켄스탁만 신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신어서 밑창이 시꺼멓게 됐었던 이 스티브 잡스의 샌들이 22년도에는 무려 3억 원에 낡아 빠진 샌들이 3억 원에 낙찰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그 신발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신발입니다. 굉장히 낡아서 저 사진 못 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약간 고대 유물 같은 그런 신발을 지금 로마에서나 신을 법한 신발인데 저게 진짜로 스티브 잡스가 신은 것이고요. 저 신발이 3억 원에 팔렸다. 제가 저렇게 신었으면 300원 했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한데 그만큼 누구 할 것 없이 사랑받았던 샌들이기도 하다라는 거겠죠. 버켄스탁의 창업자가 누구였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맞습니다. 1774년 이 구두장인 요한 아담 버켄스탁이라는 사람에서 시작을 하고요.
있는데요. 네. 1774년에 한국은 뭐 했나 봤는데 영조 왕이 즉위한 지 50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뭐 사도세자 이러고 뭐 한국에서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삼 좀 놀랍네요. 새삼 놀랍죠.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요. 자, 어릴 때부터 구두 수성공으로 일했습니다. 1700년대에는요. 구두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면은 다시 쓰고 또 아껴 쓰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게 했던 장인으로서가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은 정말로 처음 시작한 사람이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사람은요. 그의 증손자입니다. 그 4대 손이고요. 콜레드 버켄스탁이라는 사람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콜레드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콜레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콜레드라는 호텔 네.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고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소개시킬 건데 이 사람은 다른 콜레드입니다. 갸는 아니다. 갸는 아닙니다. 이 4세대 경영자가 이 콜레드가 지금의 버켄스탁을 만들었다. 네, 이게 100년쯤 지난 뒤고요. 1873년입니다. 완전 이제 19세기로 가고요. 독일에서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가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대에 항상 가업을 잇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9세기 유럽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업혁명이었죠. 유럽을 휩쓸었던 산업혁명이 이 당시에 일어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량 생산이 유행을 했었고요. 신발에서도 이제는 수제화가 아니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말인즉슨 버켄스탁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 19세기 말에 산업혁명 진행했을 때 그랬을 때 중산층 늘어나고 뭐 상거래 시스템 발전하고 그랬을 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자리를 잃었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신기한 게 신발의 좌우 구분이 잘 안 됐다라고 해요. 일단은 만들고 발에 맞추기는 했는데 대량으로 찍어내려 하다 보니까 좌우를 구분해야 됐고 그를 위해서 신발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신발골이라는 겁니다. 신발골? 네, 신발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를 틀로 삼아 이렇게 신발을 대량 생산했는데 이제 사실상 일자리 잃게 되잖아요. 콜레드는 수제화를 못 만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실 발명가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수제화를 만들 게 아니라 신발골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본인은 신발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발명가, 사업가이면서 발명가의 기질이 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자, 그 당시 이제 물질주의가 이제 만연을 했던 거잖아요. 대량 생산의 시대가 오니까 반감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도 너무 과하다 보니까 미니멀리즘, 뭐 최소한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자연으로 돌아가자, 기계가 싫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캐치를 합니다. 여기에 사업 기회가 있겠다라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위기를 결국에는 기회로 또 이렇게 삼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 자기의 본업은 사실상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에서의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래서 뭘 집중했냐면요. 신발에 대해서 그때만 해도 깔창이라는 게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깔창이라는 게 원래 용도가 뭐였냐면요. 발이 좀 다쳤거나 휘어 있는 사람이 발을 좀 고정하기 위해서 치료용 목적으로 깔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깔창은 금속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약간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콜레드가 이것을 포착하고요. 아니야, 발은 치료용이 아니고 예방용이야. 발은 잘 평소에 관리해야 돼. 여기를 캐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의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 생각의 전환. 그러니까 금속을 기존 스타일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발명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또 사람이 잠을 자는 침대에 대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과학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때 콜레드 같은 경우는 깔창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깔창은 키높이가 아니야. 과학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깔창을 이제 좀 부드럽게 만들고 편안하게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막 이제부터는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깔창을 잘 만들어보자. 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게 1902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재료 저런 재료 막 다 써본 겁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대학 교수님까지 도움을 받아서 10년 넘게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1913년이 되어서 11년 동안 연구를 해서요. 이 코르크와 라텍스를 조합한 버켄스택만의 깔창, 바로 풋베드라는 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에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군요. 이
풋베드 이게 지금의 그 코르크 바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또 발전이 됐겠죠. 네. 하지만 그때 이제 코르크를 밑에 깐다라는 생각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아이디어였고 이 풋베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깔아보니까 이거 버켄스탁 거래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돈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주업 신발 산업은 거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콜레드는 에라 모르겠다. 접자. 수제화를 포기하고요. 이 풋베드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뿐만 아니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요. 이 풋베드를 막 홍보하고 이게 바로 시스템 버켄스탁이다. 이 버켄스탁을 시스템적으로 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해 나갑니다. 근데 요 시기 말씀해주신 시기를 쭉 들어보니까 또 전쟁이 이번에 버켄스탁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네요. 네, 뭐 전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네. 이 군인들이 군화를 신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딱 나오죠. 딱 나오네요. 딱 나오죠. 군대에서 너무 불편하고 발 아프고 물집 잡히는데 군대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버켄스탁 풋베드 깔면은 그렇게 발이 편하더라.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 군인들이 또 세계 대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오가면서 버켄스탁 그렇게 하면서 대인기를 얻게 되고요. 결국에 콜레드는 1925년에 공장을 증설하고 대폭적으로 이 풋베드를 대량 생산하는 즉 깔창 전문 업체로 확대를 한 것이죠. 근데 공장 증설하고 그러려면 이제 또 사람도 많이 모여야 될 테고 이거는 혼자 하기에는 이제 뭐 일일이 수제화도 아니니까 좀 벅찼을 것 같은데. 네, 4세대가 이 콜레드죠. 5세대 가 당연히 등장합니다. 바로 칼 버켄스탁이라는 그의 아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버지 콜레드가 이 발명가에 가까웠다면 이 아들 칼 버켄스탁은 정말로 사업가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머리를 잘 썼는데 이 풋베드를 판 것뿐만 아니라 판매원이나 정형외과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게 과학입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라고 판매를 했고요. 이 족학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이 버켄스탁의 강의를 한번 들으면 당신은 발 전문가가 됩니다. 미국에도 가시면 아시겠지만 이 족학 그리고 발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의료계를 진출했고 이 물리치료사들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확대했고 이 전문 서적을 냈습니다. 버켄스탁 족학 전문 서적을 내는데 이 책이 또 스테디셀러가 됩니다. 정말로 사업가적 기질을 칼 버켄스탁이 발휘한 것이죠. 뭔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 같은데 처음부터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샌들 탁 하나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등장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거쳐서 전문적인 분야를 거쳐서 네. 그래서 처음 등장한 그 샌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데서도 샌들이 아직 출시가 안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깔창이 계속 나왔었고요. 이게 인기가 끌고 가니까 이 버켄스탁 가면 또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브로드컴 이 반도체를 만들 게 아니고 내가 아이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깔창을 만들면 되냐? 이 고민을 한 것이고 그 결과 나온 게 놀라지 마십시오. 1963년 굉장히 최근에 나왔어요. 1963년에 버켄스탁은 끈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마드리드라는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마드리드. 한 줄짜리 모델이죠. 그렇군요. 이거 하다가 계속 나오고 한 거였군요. 유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도 반응이 궁금한데 이거는 미국에는 언제쯤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미국을 가야 됩니다. 네. 유럽에서는 이미 평정을 했고요. 이 버켄스탁 하면 이제 깔창 또 잘 만드는데 샌들도 예쁘더라 했었는데 1960년대 출시 이후에 기회가 옵니다. 한 미국인이 독일에 놀러 갔는데 이 사람이 발이 안 좋았던 거예요. 발이 너무 아파서 뭘 좀 신으면 좋겠는데 뭐 신으면 좋겠어? 이 독일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버켄스탁이지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신어보니까 너무 편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직접 이 미국으로 내가 수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국으로 진출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 이 자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기 이 70년대랑 결합하면요. 히피 문화가 들어옵니다. 사실 그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히피 문화의 핵심인 거고요. 히피 문화와 이 버켄스탁이 결합하면서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버켄스탁 지금 글로벌 사업 정말 잘하고 있고요. 네. 이 독일 기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기술 기업입니다. 지금도 메이드 인 저머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풋베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발판, 깔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 LVMH에 팔려갑니다. 이제 명품 그룹으로 가게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크게 유행을 하면서 시장에선 지금도 잘 인기를 얻고 있고 23년도에는 상장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황사양 추 기자님이 마지막에 그 브랜드의 철학이나 창업자의 명언 이런 거 얘기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한번 들어보죠. 250년 역사를 이어온 버켄스탁의 철학 뭐가 있을까요? 제가 250년 전에 창업자가 말한 걸 찾아보려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모토, 이 브랜드의 철학이 담긴 메시지를 찾아봤는데요. Work like nature intended. 라는 게 이 회사의 핵심 말입니다. 자연처럼 자연이 의도한 대로 걸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comfort with every step입니다. 모든 걸음이 편안하게 어찌 보면 이 풋베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발이라는 게 사실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이 위대한 발명품인 발을 더욱더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갈 수 있게 해준 게 어찌 보면 이 버켄스탁의 기술 연구 개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콜레드 버켄스탁 이 사람이 만든 이 풋베드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선물이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발바닥 부분에 까맣게 되는 걸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된 오늘의 방송이었네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 간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중 하나로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번에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관세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5856님, 0321님, 그리고 8540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김효영님께서 오늘도 어 소장님의 경제 이야기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가계부가 매달 적자랍니다. 어방목 듣고 더 알뜰살뜰 살아야겠네요 해주셨는데 알뜰살뜰도 좋고요. 더 합리적이고 덜 손해보는 소비하실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겠습니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 산들 취기를 빌려 들려드리면서 문 닫겠습니다. 저는 오후 4시에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